그 3월 달부터 우리 모의고사 보거든요. 이제 이번 달부터 모의고사 좀 많이 보셔야 돼. 모의고사. 근데 그 모의고사를 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푸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참 묘한 게 누워서 이렇게 보면 잘 풀려요. 편한 마음으로. 근데 이게 딱 또 이게 또 좀 묘한 게요. 밑에 답이 있으면 또 잘 풀려. 안 봐도. 근데 답이 이렇게 뒤에 있으면 또 잘 안 풀리고요. 더더군다나 또 뭐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답이 아예 없으면 은근히 또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험장 분위기하고 가장 유사한 곳이 뭐냐면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뭐죠?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요. 특히 우리가 세 과목이잖아요. 세 과목이고 회계 원리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 안배 실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안배도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모의고사 보시고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제로 뭐죠? 충분히 여기 계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다 합격하실 수 있고 자신감 가지시고 모의고사 좀 보시고. 근데 모의고사 보실 때 참 문제가 뭐냐면 인원이 좀 되면 좀 난데 이게 인원이 좀 안 되면은 점수를 공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유를 안 해도 이런 분이 꼭 나와. 아이씨 오늘 민법 70점밖에 못 받았네. 막 이런 분. 그럼 옆에 있는 30점 환장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점수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한 7, 8년 전에 평택에서 수업을 했어요. 경기도 평택에서. 근데 공인중개사 이제 수업인데 그 학원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수강생이 한 200명 됐는데 붙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저도 뭐 충격이었어요. 그 원장님도 전화 오셔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어차피 제가 강의하는 데는 여러 군데인데 왜 거기만 그렇게 유난히 안 됐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특징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거기도 여기처럼 강의실이 넓은데 뒤에 문이 있어요. 이렇게 딱 10분간 쉬겠습니다. 딱 내려가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갑자기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고 진짜 어렵네. 그지같이 이런 얘기를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반복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람이 뭐냐면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부정적 아우라가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민법이든 뭐든 모든 과목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다, 자꾸 그 아줌마 그 한 소리 때문에 아이고 더럽게 어렵네 막 이러니까는 자꾸 이게 전염이 되셔가지고 공부하기도 되게 싫어지고요. 또 어렵다고 생각하니까는 수업에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자꾸 뭐예요? 지엽적인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주 전체가 뭐죠? 굉장히 뭐 아주 힘들었어 그때는. 아무튼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긍정적인 아우라를 좀 전파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이제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뭐예요? 쉽다, 재밌다는 생각을 자꾸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나는 쉬워 그러면 왠지 이게 잘난 척하는 것 같거든. 사람 심리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개똥이 엄마 알아? 그런데 난 알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얄밉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알면서도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한국인의 미덕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는 뭐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알면 뭐죠? 안다. 그죠? 그래서 쉽다, 재밌다 이런 긍정적인 아우라를 자꾸 발산해야지 우리가 서로가 뭐예요? 으쌰으쌰 되고 서로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삔띠가 어긋나가지고 막 이상해지면 분위기도 그지 같아지고요. 시험도 또 많이 안 되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죠. 그래서 아무튼 수업 진도 맞춰서 차근차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회계원리가 진짜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진도 나가고 복습만 하세요. 복습하는 것도 쉽게 힘들잖아요. 그죠? 복습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민법은 뭐예요? 고득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 봤는데 안 본 게 나왔어. 그럼 말아요. 그죠? 그 기본적으로 한 두 문제는 틀려줘야지. 100점 맞는 것도 그것도 출제하신 분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자, 619부 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나와요. 일단 이 임대차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임대차에 우리가 주택거래사 시험이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 민법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민법상 임대차는 실제로는 토지 임대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시험이다. 아파트를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임대차가 뭐죠?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인데 그게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내지는 않고요. 근데 2015년도에는 한 문제 냈어요. 근데 작년엔 또 한 문제도 안 냈어요. 그 말은 뭐죠? 냈다 안 냈다 하고요. 올해도 물론 올해는 뭐죠? 낼 가능성이 있는 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거 하지 마시고 큰 틀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볼 건데 일단 이 619페이지에 나오는 임대차의 의미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다는 점 일단 머릿속에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62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뭐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식이기 때문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잘 내는데 일단 존속기간에서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삭제가 됐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최장기간은 뭐죠? 무제한이고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인데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됩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해지 통고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추가할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자유롭게 해지 통고하는 경우에도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6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뭐죠? 소멸되는데 두 가지가 더 있다는 점입니다. 뭐냐면 약정 해지 사유입니다. 약정 해지 사유가 있어서 해지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런 약정을 했어요. 계약 기간은 2년인데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 해지 사유를 정했어요. 근데 실제로 임대인이 뭐 하게 됐어요? 해외로 이민 가게 돼서 계약을 뭐 했다면요? 해지했다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뭐죠? 소멸된다는 거죠. 또 아니면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돼서 해지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1월이 지나야 뭐죠?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더 기억할 것은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도 임대인이 하면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요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만 냈지만 요것도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존속 기간은 뭐죠?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예.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624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의 뭐죠? 권리와 의무가 나오고 일단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말. 그 다음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라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용 상한 청구권이 나옵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세권 했을 때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복습을 해보면요.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한 번 더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거부당하면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전세권에도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전세권의 경우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권리는 다 뭐냐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이러한 것은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임차권은 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당하면 뭐 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건물의 임차인은 전세권자 마찬가지로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도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 상한 청구권 문제인데 임차인은요.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유의하실 것은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환 시 청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익비는 뭐죠? 지출한 때. 필요비는 뭐죠? 지출한 때. 유익비는 뭐죠?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냐면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6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실제로 임대차에서 시험 문제 낸다면 이쪽에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625페이지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15년도 문제입니다. 풀어보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토지 임차는 두 가지 사유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거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내에도 할 수 있다. 물론 맞죠. 우리 시험 본면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죠. 사해 행위에 대한 채권자 지속권. 이것만 보죠. 재판이죠. 3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맞죠? 왜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4번 대항력 있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 임차권 소멸로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됐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 토지 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이 있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요거죠. 존속기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뭘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627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일단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뭐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따라서 임대차가 되려면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라번입니다. 차임 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적을까요? 그죠? 2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2기죠. 2기. 이게 무슨 말이죠? 월세면 2달, 연세면 2년치, 주세면 뭐죠? 2주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년 그러면 뭐예요? X죠. 2월 그래도 뭐예요? X예요. 왜요? 2월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2주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6번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오는데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큰 틀만.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차권을 양도하고 전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31페이지 오시면 보증금 권리금은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요. 633페이지 오시면 임대차의 종료해가지고 해지 사유가 나옵니다. 일단 633페이지에서 임대차의 종료에서 종료 원인에서 뭐가 나왔냐면 해지 통고해가지고 세 가지 나오죠.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 해지 사유가 에서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뭐죠? 파산한 경우 나오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기억할 것은 3번 계약 해지예요. 총 5가지 나오는데 5번째는 의미가 없고 총 4가지인데 가와 나는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예요. 가와 나는 누가요? 임차인이.
다와 라는 임대인이 해지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한 경우 그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답은 이기의 차임을 답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답은 차임 연체기 2기의 임차기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딸딸딸 외울 건 아닌데요. 큰 틀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만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해지권이 인정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634페이지 오시면 도급이 나옵니다. 요 도급에 대해서는 심심치 않게 문제를 어떻게 냅니다. 내는데 일단 개념은 이를 완성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도급인데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낙성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고 유상이고 뭐죠? 쌍무 계약입니다. 도급에 효력해서 1번 도급인의 의무 이를 완성했다면 당연히 보수를 지급해 줄 의무가 있고요.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수급인의 의무는 이를 완성할 의무가 있고 또 일의 결과가 물건이면 목적물을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인도해 줄 의무가 있죠.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측에 뭐죠? 수급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일단 담보 책임의 성질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뭐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그다음 2번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자 보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의하실 것은 하자 보수 청구권은 매매는 없어요. 도급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른 물건을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권에 인정이 되지만 뭐는 없냐면 고쳐달라 하자 보수 청구권은 없어요. 그래서 현행 민법상 하자 보수 청구권은 뭐에만 인정됩니까? 도급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수도 청구하고 손해배상 함께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만약에 이러한 하자로 인해서 도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자 밑에 두 번째입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한 후에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수가 전혀 불가능하더라도 도급인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다만부터 조심하셔야죠. 자, 왜 그러냐면은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완성이 됐다면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예요? 해제한다면 원상 회복,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하자라면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담보책임이 면책임이 면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담보책임이 존속기간이 나옵니다. 일단 원칙에서 1번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에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일이 종료한 때부터 뭐죠?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수급인이 계집을 지으면 만들면 저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언제부터 1년인 거죠?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인 거고요. 만약에 저의 집 지붕을 공사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지붕을 공사하는 것은 인도해줄 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지붕 공사가 끝나는 날,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뭐죠? 1년 내에 행사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에요. 여기 있는 기간들은. 2번 특칙이 나와 있는데 다만 견고한 건물 등의 하자는 인도 후 뭐죠? 5년입니다. 그죠? 도시 구체 보시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지방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뭐죠? 인도 후 5년. 그다음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라는 말은 뭐죠? 벽돌집이라는 뜻인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종료되는 그 기간은 뭐죠? 10년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러한 하자는 멸실 또는 훼손 날로부터 뭐예요?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행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도급의 종료가 나오는데 완성 전에 도급인의 해제권, 손해를 배상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 또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약간 이렇게 좀 산만해졌는데 문장 풀어볼게요. 도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급계약도 유상이고 쌍무죠.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는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잖아요. 따라서 동시에 지급해야 된다. 맞는 거죠. 2번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그죠? 이런 거는 교재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이게 지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지처배상금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4번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산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수급인이 완공 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지체배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한 다음부터이다. 맞는 집인데 그런 면은 없습니다. 올해도 시험 문제 냈습니다. 올해 보시면 2016년에도 38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너무 지엽적인 거 낸 것 같은데 1번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성원중 1인이 임의로 출자 지분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인데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솔직히 이거 내는 놈이 미친놈인 겁니다. 솔직히. 2번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억나시죠?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다. 왜요? 때려 부실 수는 없는 거니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3, 4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행계약이 나옵니다. 여행계약. 이게 작년도에 신설된 거라서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나오긴 했어요. 아까 35번에서 전형계약해서 여행계약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행계약이 뭐죠? 전형계약에 포함됐다 해서 나온 거고, 올해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행계약에 대해서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좀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법은 개정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개정되면 뭐죠? 몇 년 동안 울겨 먹습니다. 또 최근에 또 뭐죠? TV에도 패키지 강령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죠. 일단 의의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패키지 관광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쇼핑 나오는 뭐죠? 패키지 관광을 생각하면 되고, 일단 계약이 뭐죠? 약정 계약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의에서 결론 부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여행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뭐죠? 낙성계약이다. 무엇도요? 여행계약도. 그 다음 2번 여행 개시 전에는 계약을 언제나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 보니까 뭐 요새 뭐 베트남 베트남 갑시다 막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딱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나서 뭐죠? 며칠 지나니까 아이씨 괜히 했네. 여행이 시작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위약금 띄겠죠. 왜요? 손해배상은 그쪽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개시되기 전이면 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뭐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득이한 사유로 한 계약의 해지인데 이거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계약이 뭐가요? 시작된 거야.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시작 전에는 뭐요? 없던 거라 하자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 시작이 되면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해제가 아니라 뭐죠?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뭘 할까요? 말레이시아로 이민이 아니라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북한 놈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총 쏴먹고 난리예요. 그러면 여행객 입장에서 뭐가 생기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여행 중단하자.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쪽 당사자의 과실이 있다면 물론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한 운송 의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여행객들이 뭐죠? 못하겠다. 부득이한 이유로 계약을 뭐해요? 해지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해줘야 돼요? 기한 운송, 데려오기는 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해진이 기한 운송이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누가 지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뭐죠? 절반씩 부담을.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정은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막 뭐 폭동이 나고 그래서 뭐죠? 넘어왔다면 결국은 누구 때문에 뭐죠? 해지한 건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여행사와 여행객이 뭐죠? 반씩 부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금의 지급 시 꼭 기억해 두세요. 후불입니다.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뭐라고요? 여행 종료 후에요. 근데 우리는 관행적으로 선불이죠. 이제 우리가 패키지 관광 가려면 일단 뭐죠? 선불, 카드로 긁든지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행적으로 뭐예요? 선불인데 법적으로 뭐예요? 후불이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면 합니다. 법적으로는 뭐가 원칙이죠? 후불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5번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 해가지고 나와 있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여행자의 해지권 해가지고 또 뭐 상식적으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잊지 말자고요.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여행자에게 불리하면 뭐예요? 무효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6개월인데 약관에 뭐죠? 3개월로 단축되어 있다면 그건 뭐죠? 무효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임입니다. 일단 위험의 의의는 뭔가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라는 계약이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죠. 그냥 법적 의무 없이 남의 일을 해주는 건 뭐예요? 사무관리. 계약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계약을 통해서 약정을 통해서 타인의 일을 해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위임이고요. 법적 성질은 무상이고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위임에 효력해서 상식적인 얘기 나옵니다. 1번 위임 사무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고요. 4번 수임인의 복인권에 제한해 가지고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고요. 2번 유인 사무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에서 수임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4번 취득한 물건 등은 인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만약에 위임인의 금전을 소비했다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수임인의 권리에서 보수 청구권인데 주의하실 것은 무상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따라서 별도의 보수 지급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 비용 성급 먼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단에 3번 비용상환 청구권, 채무 대변제 청구권, 담보채무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솔직히 위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넘겨보시면 종료예요. 이게 중요해요. 맨 밑에 해지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언제든지. 특히 주의하실 것 2번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의 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왔죠. 그 말은 불리한 시기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는 있는데 다만 위임인이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뭘 해줍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끝이고요. 위임 종료 시 특칙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위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39번 문제를 풀어보죠. 39번.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그럼 이거는 복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선임 감독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죠. 근데 지금 명백히 위임인이 지명했대거든요. 따라서 수임인은 이임인에게 뭐 할 일이 없어요? 책임질 일은 없는 거니까 제3자의 섬유 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고 복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대리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맞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이것도 보면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마치는데 기억을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요? 무상이 원칙이니까. 그죠? 위임은 뭐가요? 무상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소크라테스의 마누라가 엄청난 악처죠. 그죠? 소크라테스의 악처이죠. 왜 그랬느냐? 그 소크라테스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등장하는 악처인데 왜 그러냐면은 소크라테스의 직업이 선생이었어요. 선생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과거에 위임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위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이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돈도 못 버는 인간인데 아침밥만 처먹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대충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동네 양아치도 아니면서 젊은 애들 어떻게 해요? 몰고 다니면서 괜히 악법도 법인이 뭐니 막 이딴 소리 해가지고 깜빵 가고 돈도 한 푼도 안 벌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은 악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돈도 못 벌지. 나이 든 인간이 맨날 젊은 애들 몰고 다니지. 가끔 뭐예요? 깜빵도 가지. 그리고 맨날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이상한 헛소리만 하지. 악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임은 뭐예요?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뭘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었습니다. 따라서 3번은 뭐죠? X인 거죠. 4번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거 X예요. 왜냐하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어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예요. 이것은 뭐죠? X고. 5번 위임 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맞나요? 앞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X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재 642페이지 이 위임 종료의 특칙에서 1번 위임 종료 시 긴급 처리 나왔죠. 읽어볼게요. 위임 종료의 경우에 뭐라고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이므로 5번 질문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다시 와서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민법 공부를 하면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64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불법행위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일단 일반 불법행위에서 첫 번째 요건이 나오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행위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책임 무능력자는 누구와 마찬가지냐면 의사 무능력자와 동일한 개념이고요. 세 번째, 이러한 행위가 뭐 해야 됩니까? 위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정당방위거나 긴급피난이면 위법성을 조각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혔고요.
행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불법 행위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불법 행위인 거죠.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2절 민법상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여기 이제 기억하셔야 되네. 1.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부정된다면 누가요? 감독자,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뭐죠? 책임을 지고요. 다만 책임을 면하려면 감독자 스스로 아무런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용인에서 애들이 옥상에서 뭐죠? 벽돌을 던져서 밑에 있는 아주머니가 뭐죠? 맞아서 돌아가셨을 때 재판부는 그 아이들의 무엇을 부정했어요? 책임 능력을 부정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책임 능력을 부정해야 유가족들이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취지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2번 사용자 책임이죠. 쉽게 말하면 직원이 잘못하면 누가요? 사용자가 사장이 뭐죠?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나오는데 만약에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단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누가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간판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간판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세입자가 다치신 분에 대해서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세입자는 그 간판에 대해서 모든 의무를 다했어요. 뭐 안전장치 다 했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너무나 바람이 강력해가지고 뭐예요? 그것이 떨어졌다면 이제 누가요? 소유자, 임대인이 그 간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번째, 동물의 점유자도 동물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했다면 뭐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물론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뭐죠? 책임질 필요는 없죠. 그 다음 5번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요겁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다.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에게나 불법 행위자 한 사람에게 일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과실이 몇 프로고 몇 프로인지 누구는 신경 쓸 바 없습니까? 피해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공동 불법 행위자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면 됩니다. 끝이고요. 넘겨보시면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에 가지고 1.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분하니까 빠뜨려 몇 대 때리겠다 이런 거 허용되지 않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너무 그런 거를 터부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철 안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는 남자들 그 사람들 잡아다가 뭐 손해배상 해봐야 또 하거든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대전역 앞에다 어떻게요? 매달아 놓고 지난 사람이 어떻게 한 대씩 줘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명예형이라 그럽니다. 굴욕감을 주는 거죠. 최순실도 그렇지 않나요? 최순실 보면은 깜빵이 아깝죠. 그죠? 최순실 보면은 보통 깜빵 드는 사람들이 뭐 주눅 드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요? 아직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 여자는 깜빵에 10년 가둬봐야 의미 없어요. 광화문 관장에다 어떻게 묶어놓고 몇 대 뭐죠? 조 박는 것이 뭐죠?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보다도 그 양반이 더 센 것 같은데 아우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민법조는 뭐예요?
금전 배상이 원칙이고요. 1번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기 어렵다면 정기금 배상도 매달 엄마씩 받는 것도 뭐죠?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징인데 헌법적에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사제 광고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사제 광고. 과거에는 법원에서 사제 광고를 명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문에 죄송합니다. 기아의 상표를 뭐 도용했습니다. 뭐 나이스 뭐 주식회사 뭐 이런 거 사제 광고 올렸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양심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안할지 안 할지 사죄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구만요? 자신만이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법원이 그 사죄를 미안한 마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뭐 최순실한테 사죄 광고해라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뭐죠? 10년입니다. 자,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유자가 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문제 잘못 냈어요. 왜요? 문제에서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문제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가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뭐죠? 면책사유가 인정되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그죠? 작년도 문제도 풀어볼까요? 작년도 40번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번 마지막 문제죠. 갑을병이 공동 불법행위로 정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갑을병은 뭐예요? 부진정 연대채무니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과실로 심실상실을 초래하고 심실상실 중에 을에게 손해를 가한 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술 처먹고 한 거예요. 갑 스스로가 심신상실을 초래했다는 말은 뭐예요? 술 처먹은 거죠. 그죠? 술 이빠이 처먹고 심신상실 중에 을에게 뭐죠? 손해를 가했다면 이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술을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 무능력자니까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정신은 못 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일부러 술 먹고 했다면 당연히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3번 갑이 과실로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재산성 소유가 없는 을의 족계전서,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적이죠. 말이 안 되죠, 이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를 쉽게 내려 노력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갑이 죽었으면 당연히 위자료 줘야죠. 누구한테요? 직계전속 아버지에게. 직계비속 뭐예요?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손해가 있든 없든 뭐는 줘야 돼요? 위자료는 줘야 되는 거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손해배상 해줘야죠. 4번 갑이 을의 신체 자유 및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뭐죠? 위자료죠. 5번 미상년자 갑이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갑 스스로는 책임 무능력자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5번은 뭐죠?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끝냈고요. 다음 주는 뭐죠? 요약지까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